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사이비 종교 말고요. 아무래도 항상 잘 바르고 누군가를 잘 돕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종교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4년 12월 16일 오후 8시 일본 에히메현 마스야마시의 한 맨션에서 37살의 여성 쿠로다 미키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은 쿠로다가 소속된 농구 동호회의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쿠로다가 유독 이날 늦는 거예요. 늦거나 못 오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던 사람이어서 동호회 멤버 중 한 명은 쿠로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뭐지? 하고 들어갔죠?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건 그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발견 당시 쿠로다는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쿠로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남은 흔적을 통해서 그녀가 날카로운 흉기에 목이 찔렸을 거라고 추정이 됐죠. 최초 발견자인 쿠로다의 지인은 먼저 그녀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나 실내에는 딱히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쿠로다 신체에도 저항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의 얼굴에는 구타의 흔적과 또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쿠로다의 핸드폰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핸드폰을 가져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범행일 거라고 확신한 거죠. 경찰은 쿠로다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했어요. 자, 근데 이게 빠르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수사는 생각과는 다르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쿠로다의 생활 반경이 예상외로 너무나 넓은 거예요. 왜냐면 쿠로다는 고정적인 직업은 딱히 없었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험 판매를 하거나 출장 네일아트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접객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접객업이라고 좀 순화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풍속업입니다. 그러니까 쿠로다는 매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됐죠. 그래서 거주 중인 에이메현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치현, 토쿠시마현까지 오고 가는 일이 잦았고 모든 곳에 지인 혹은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쿠로다의 집에 방문객이 많았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매춘과 관계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수사 초기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만 60명이 넘었어요.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살폈고 그 결과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용의자가 너무나 의외예요. 그는 29살의 남성 쿠루미 요시노리, 직업이 다름 아닌 스님입니다. 토쿠시마현 토쿠시마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절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초켄지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주지 스님이었던 거죠. 쿠루미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으로 절과 가까운 곳에서 아내와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안이 무려 13대째 대대로 초켄지절의 주지 스님을 맡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평판도 매우 좋았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본 불교의 경우에는 종파에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거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신의 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어쨌든 쿠루미에 대해서는 문무양도를 겸비한 우등생이다, 성실하고 현명하다, 상당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등 주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토록 지역에서 촉망받던 스님이었던 쿠루미는 어째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걸까요? 심지어 토쿠시마시로부터 170km나 떨어진 에이메현 마쓰야마시에서요. 일단 쿠루미와 쿠로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은 일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호스티스와 고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쿠로다는 쿠루미에게 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등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루미는 쿠로다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쿠로다는 쿠루미를 고객 이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쿠루미는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쿠로다를 좋아하면서도 그녀를 좀 힘들게 하고 싶다는 이상한 심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쿠루미는 인터넷에 바쿠사이라는 사이트에 쿠로다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트가 풍속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거든요. 나쁜 글을 쓰면은 손님이 그녀를 안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가 그녀에게 쓴 주된 내용은 접객 태도가 매우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쿠루미는 쿠로다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까 싶어서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녀 모르게 감시를 붙여놨습니다. 쿠루미는 탐정사무소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쿠로다의 정확한 집 주소나 생활 패턴,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쿠로다를 향한 쿠루미의 마음은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해가죠. 쿠로다는 지인들에게 나 요즘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했어요. 또 이때 그녀는 내가 마쓰야마시에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안 걸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로다라는 짐작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확신까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얼마 후 결정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 쿠루미가 쿠로다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거죠. 자기가 뭔데요? 계기는 쿠루미가 쿠로다를 스토킹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순간 여기서 분노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쿠로다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쿠로다에게 340만 엔을 주면서 이게 하나로는 3,300만 원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당연히 쿠로다는 거절했죠. 그녀 입장에서는 쿠루미는 수많은 고객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자신에게 간섭할 권리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요구가 더더욱 불쾌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쿠로다는 쿠루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쿠루미는 살인을 마음먹게 된 거죠. 경찰이 수많은 용의자들 사이에서 쿠루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사건 당일 그의 차량이 쿠로다의 자택 인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쿠로다의 집 근처에 테쿠시마현 번호판을 단 차량이 사건 현장 주변에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좀 수상했거든요. 수상하긴 하죠. 이 쿠로다의 집과 토쿠시마현은 거리가 상당하니까요. 때문에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찾았고 그가 바로 쿠루미였습니다. 그리고 쿠루미가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쿠로다의 자택 근처에 방문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됐어요. 이를 토대로 쿠루미의 행적을 추적했죠. 보니까 그가 인터넷 게시판에 쿠로다를 향한 비방의 글을 남긴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범인으로 확실시 된 겁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2015년 6월 5일 경찰은 쿠루미를 쿠로다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쿠루미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죠. 앞서 말했듯이 쿠루미가 사는 토쿠시마시에서 쿠로다가 사는 마쓰야마시는 무려 1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쿠루미는 몇 번이나 오갔죠. 다름 아닌 범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쿠루미는 범행 전에 범행 도구로 사용할 칼과 고무장갑을 미리 구매했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사건 당일인 2014년 12월 16일 마쓰야마시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는 도로 주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아닌 카메라가 거의 없는 국도와 샛길을 이용했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오후 4시 30분, 쿠로다는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 귀가했습니다. 이때 쿠루미는 인근에 살을 세워둔 채 그녀의 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쿠로다의 방에 불이 켜지자 그녀가 귀가했음을 확신한 쿠루미는 택배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작업복과 유사 자켓을 걸치고 택배 점표를 붙인 골판지 상자를 손에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칼이 들어있었죠. 택배가 왔다는 소식에 쿠로다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서 쿠루미는 쉽게 그녀의 집 안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쿠루미는 저항하는 쿠로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그녀를 제압해요. 그리고 칼을 꺼내 단번에 그녀의 목을 찔렀죠. 부검 결과 상처는 경동맥에 도달했을 정도로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쿠루미가 강력한 살해 의지를 갖고 쿠로다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쿠로다를 확인한 후 쿠루미는 다시 국도를 통해 토쿠시마시로 돌아가요. 그럼 흉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도중에 흉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용된 모든 도구 그리고 쿠로다의 핸드폰은 토쿠시마시의 요시노강 하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에 쿠루미가 진술한 장소를 수색한 결과 그곳에서 모든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쿠루미는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온 다음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절에서 불경을 읊었다고 해요. 너무 모순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반년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현직 스님이 특정한 여성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한 이번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명망 높은 스님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너무 믿기 어려운 범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라는 종교 자체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다수 생겨났고 쿠루미가 소속된 종파의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쿠루미를 종파에서 제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쿠루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에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갔다고 말하며 딱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검찰은 쿠루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쿠루미 측은 쿠로다가 자신에게 받은 340만 엔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징역 14년 정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어 재판부는 금전적으로 이성관계를 이어가려다가 실패한 것에서 원한이 생겼다는 건 범행 동기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양형의 이유로 보았고 결론적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되었죠. 형량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건 모두가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종교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에이메연 스님 스토커 살인사건. 종교를 떠나서 쿠루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행한 악행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가 저지른 범행은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이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범죄죠. 오늘의 사건은 명망 높은 스님이라서 그런지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1993년 9월 2일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의 한 경찰서에
중년의 부부가 초조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부부의 아들은 30살 데스워스맨, 그의 여자친구인 29살 킴벌리 로커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커플이 살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데일의 자동차였는데 이상한 것은 차 안에 지갑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단번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잠시 후 데일과 킴벌리가 살던 아파트의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 안은 너무도 평온합니다. 얼핏 봐서는 잠시 외출한 것처럼 내부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구석구석을 살피던 경찰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주방 토스트 기계였습니다. 문제는 안에 식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 즉, 긴 여행을 떠난 건 아닌 것 같죠? 또 집안에는 킴벌리의 지갑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안을 보니까 신분증과 약 250만 원 정도의 지폐가 들어있었는데 큰 돈을 뽑아놓고는 왜 가져가지도 않았을까요? 경찰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음식이 또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여행을 간 거라면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쟁여놨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현재 이 사건에서는 사라진 데일과 킴벌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지품인 지갑과 신분증이 모두 발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본 경찰은 집이 워낙 깨끗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납치를 당했거나 또는 누군가를 순순히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발적인 잠적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지역 택시, 여객선, 항공선까지 탑승 기록을 모두 확인했지만 별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일과 킴벌리가 연락이 두절된 건 실종신고 닷새 전인 8월 27일부터였습니다. 킴벌리는 한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째 출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급여마저 찾아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2주에 거쳐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난항만 겪었었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목격자 제보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커플이 지역을 떠나는 배를 타는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자발적인 가출인가 싶었지만 확인해보니 사실 무근이었고요. 또 얼마 후엔 인근 호수에서 커플의 시신이 매장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래서 경찰이 탐지견을 동원해서 호수 안과 이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해당 사건은 유명한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던 2006년 7월 뉴펀틀랜드 경찰서에 한 남성이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이 올리버. 그닥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지역에서 소문난 약쟁이로 좀 소문이 났었죠. 그런데 1년 전 경찰에게 대뜸 내가 미제 사건의 정보를 줄 테니 대신 돈과 마리화나를 달라는 불법 거래를 시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그가 이번에 새롭게 꺼낸 말은 꽤 뜻밖의 주제였어요. 13년 전 데일과 킴벌리의 실종 사건을 언급하더니 자신이 이들이 시체가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조이는 과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데일의 친구였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당시엔 이 커플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정보를 줄 테니까 마리화나와 돈을 달라는 거래를 시도한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도 그냥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 진술은 좀 달랐습니다.
장소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경찰도 무시할 순 없었죠. 2006년 7월 13일 반신반의하던 경찰은 조이가 지목한 문제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외진 공터로 지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조이한테 정확한 위치를 대라고 했지만 워낙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다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답답하던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인력과 이 장비까지 동원해서 주변 땅을 전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낮이 없는 3일이 흘렀는데 여기 뭔가 있어요! 굴착기 끝에 무언가가 걸린 거예요. 바로 여성의 다리뼈와 신발. 경찰은 문제의 지점을 더 파헤쳐 나갔고 결국 70cm 깊이의 구덩이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당시 육안으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죠. 즉각 수사팀은 DNA 정보와 치아 기록을 대조했고 마침내 이 유골이 실종된 데일과 킴벌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13년 만에 사체로 발견된 두 사람. 당시 포개진 채로 있었는데 바닥 쪽에는 데일, 위쪽에는 킴벌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정적으로 왜 사망을 한 걸까요? 일단 킴벌리의 머리 오른쪽에서 총알 구멍이 하나 확인됩니다. 반면 데일의 머리에는 여러 발의 총알의 구멍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머리 뒤쪽에서 총을 쏜 듯 앞쪽으로는 총알이 관통하면서 생긴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범인이 커플을 처형하는 듯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죠. 자, 이제 모든 화살은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제보자 조이 올리버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범인일까요? 아니요. 그는 목격자라고 주장합니다. 조이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지난 1993년 8월 26일 조이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이자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하던 세넌 머린. 그는 조이에게 갑작스런 반협박성 요구를 했습니다. 조이의 친구 데일을 시내 외곽 공터로 데려오라는 건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데일이 아직 마약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이는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모두를 세넌이 기다리고 있는 공터로 데려가게 되죠. 사실 이때만 해도 조이는 깡패 세넌이 데일에게 단지 겁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일과 마주한 세넌은 그 즉시 총을 꺼내 들었고 조이가 말릴 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데일은 힘없이 쓰러졌죠. 이걸 옆에서 목격한 조이는 패닉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총을 꺼내든 세넌은 잔뜩 흥분한 상태로 조이에게까지 총을 겨누면서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려웠던 조이는 허둥지둥 빠져나왔고 그 뒤로 몇 발의 총소리가 더 울렸죠. 범행 다음 날 다시 조이를 찾은 세넌은 범행 현장에 함께 가서 뒤처리를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보니까 그곳은 잔혹한 어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데일과 킴벌리 두 사람은 모두 사망해 있었고 주변이 온통 피범벅이었죠. 세넌과 조이는 서둘러서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이의 진술입니다. 조이 자신은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커플이 죽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그들을 쏜 것도 아니고 파묻은 것도 아닌데 다만 자신이 그곳을 데려갔고 또 죽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가 이제야 진실을 고백한다는 조이. 이건 자수가 아니라 제보를 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깡패가 오라고 했다는데 데일이 순순히 따라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여자친구 킴벌리가 그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경찰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일단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주범이라는 세넌 머린을 추적해야겠죠.
기록을 보니 과거 세넌 역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죠. 세넌의 행적을 파악해보니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실종되고 1년 후인 1994년 8월 다른 주에서 8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민디 트렌인데 집 근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실종되었고 6주 후 지역 무덤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으로 민디의 이웃 한 명이 지목되었는데 그가 바로 세넌 머린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민디를 납치 또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세넌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폭행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모른 채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그가 2번이나 살인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세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조이가 경찰 사건을 제보하기 바로 며칠 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는데 세넌, 네가 들려주겠어. 너 진짜 냉정한 인간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세넌은 무슨 소리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조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고 자신이 과거 살인 혐의를 받았던 점을 이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범인은 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 조이가 데일에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데일과 킴벌리를 죽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지하게 지금 헷갈립니다.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요. 일단 검찰은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고자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터라 의미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결국 경찰은 양쪽이 주장하는 서로 다른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러면 불안해지죠. 증거 없이 마구잡이로 몰 순 없으니까요. 끝끝내 추가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세넌은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조이는 법망을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이 입증되면서 사건을 은폐한 죄로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이는 왜 13년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제보를 한 걸까요? 자기가 범인이든 제보자든 결국엔 죗값을 치를 거라는 생각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데일과 킴벌리 실종 사건은 캐나다 악명 높은 미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보에 따른 보상금도 높았는데 하나로 6,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이는 시신을 찾는 데 협력하고 범인을 제보한 뒤 보상금을 받아서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순순히 풀리지 않았죠. 처음 조이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을 앞두고는 1급 살인죄로 상향됩니다. 결과에 따라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조이는 또 한 번 빠져나갔습니다. 법정에서는 프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경우에 그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조이의 자수가 없었더라면 시신조차 찾지 못했겠죠. 그래서 도움을 준 점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데 합의했고 그 결과 2009년 3월 대법원은 조이에게 최종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최종 재판을 기다린 2년이라는 기간까지 2배로 인정하면서 총 4년 형기를 가해주었습니다. 즉 11년형을 받은 거고 원래는 2020년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조이는 또 한 번 운이 좋았습니다. 이 수감 7년 만인 2016년 조이는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보통 모범수로 복역을 하면 사형수가 아닌 이상 가석방 출소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조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군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과연 그들에게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건 조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사건에 걸려있던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수령자에 대한 정보는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조이가 수령했을 가능성이 다분하죠.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조이는 본인이 재판도 받고 형도 살고 보상금까지 수령해간 상황입니다. 어쩜 조이는 지금 최고의 승리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데일 킴벌리 미제 사건은 이렇게 해결된 듯 안 된 듯 여전히 의문만 남긴 미스테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